2020 하반기 부동산 투자 더 기다려라. 지금이 기회다.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첫 단어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반등, 회복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 2022년이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이제 급등하던 집값이 꺾였고요.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좀 떨어진 1차 하락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하반기에 이제 반등을 하다가 추석 지나고 또 살짝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올 한 1월, 2월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보합세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설 지나고 항상 설과 추석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좀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매년 설 추석을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2024년 올해 설 지나고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요. 집값 반등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 4월, 5월 3개월 연속으로 거래량이 4,000건이 넘었습니다. 4,000건이 넘어갔고요. 아마 6월 거래량은 아마 7월 말까지 통계를 잡아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5,000건은 훌쩍 넘어갈 것이다. 5,000건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거래량이 물론 5,000건 이하가 나오는 달도 있었지만 5,000건대에서 많이 나오면 15,000건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2022년 이후로 5,000건 거래량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2024년 6월 상반기 마지막 달에는 5,000건을 제 생각에는 훌쩍 넘어서서 6,000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건 헛수는 아니다. 3월, 4월, 5월, 6월 4개월 연속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건 뭔가 실질적인 거래가 좀 뒷받침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시장은 어디 시장이냐? 서울입니다. 지금 철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서울,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 또는 강남 4구, 마용성, 동작구 이런 핵심 지역들과 비핵심 지역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서울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요. KB 통계나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매매 수급 지수라든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수도권 지역은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상승 전환에는 성공을 했고요. 지방은 오히려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폭이 살짝 커지는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본다면 상반기는 서울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약진이 굉장히 눈에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거기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2% 정도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외국 투자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이 환율 차이에 따라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 단순히 미국이 뭐 0.25,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뭐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는데 이미 2%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인하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은 인하할 것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파월 의장 이야기를 들어봐도 인하한다라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항상 중앙은행 총재들은 한다 안 한다에 대한 확답을 잘 주지 않습니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뭔가 뉘앙스를 주면서 빠져나갈 구멍도 딱 만들어 두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물가라든지 좀 더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보다
물가라든지 안정된 거는 사실이고요.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는 지금 한 9월 정도는 미국이 인하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우리 예상이 틀렸으니까 2023년 12월에 인하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인하한다는 말도 있었고 이제 9월 얘기 나오는데 11월이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아마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하를 한다, 인하를 하지 않는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따른 확률과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우리 다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상이란 걸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예상과 벗어나지 않는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0.2 인하한다? 인하할 줄 알았어 라는 반응입니다. 뭐 폭발적인 반응이 생기지는 않는데 그거 봐 인하하잖아 안심하겠죠. 그래서 기대감 앞으로도 더 내릴 거야 라는 그 안심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게 추석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하면 현재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인하되지 않는다. 우리 예상과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9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인하를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예측이 틀려지는 거죠. 시장의 예측이 틀려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9월이 아니었어? 그러면 12월에 인하하나? 그러면 2025년으로 넘어가나?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은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추석 이후에 지금의 상승 반등세가 살짝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데 상승과 하락의 요인들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금리의 변수가 영향을 주기는 저는 충분한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은행은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은행도 지금 여러 가지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올 한 4분기 내에 한 차례 정도 0.25 정도는 인하를 살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 달렸다. 한국은행이 인하하면 또 기대감이 좀 커지겠죠. 야, 드디어 기준금리 내린다. 내년 2025년에는 더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또 불확실성이 2025년으로 증가가 되면서 또 다른 불확실성, 뭐 약간 조정이 된다든지 보합이 될 확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9월에 인하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아파트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좀 다른 문제고요. 비아파트 시장은 이제 빌라하고 이제 오피스텔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이제 중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빌라 시장은 이제 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왜 안 좋냐면 결국에는 전세가 맞물립니다. 전세가 맞물리는데 우리 역전세 깡통 전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세 사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게 왜 진행 중이냐면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원시적으로 작정하고 이게 전세금을 떼먹을 마음으로 하시는 사기가 있는 반면에 후발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원인이 아마 저는 정부도 좀 제공을 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보증보험 한도를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내려버렸거든요. 이게 올려주니까 사기꾼들이 이 높은 전세 가격을 이게 이제 횡령하는 사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도를 내려버렸는데 이게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도가 내리게 되면 우리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과 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면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구조인데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의 공시가격의 150% 정도를 보증보험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왔는데 새롭게 들어올 세입자는 보증보험 한도가 12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126%가 나오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역전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집주인이 자기 돈을 보태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그런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126%로 내려온 그 역전세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이게 역전세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월세로 가려다 보니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전세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월세 가격은 올랐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가 비싸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빌라 전세는 오피스텔 전세는 역전세 우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세가 어렵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매매 시장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양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신축 빌라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 아파트 시장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죠. 왜? 빌라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세로 또 못 가니까 월세가 비싸니까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차라리 안전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자.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도 중요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왜 공급을 안 하느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2021년까지 열심히 막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PF 위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들이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장을 마무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입주 물량은 현재의 공급 물량을 의미하고요. 분양 물량은 3년,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의미하고 인허가 물량은 5년 후에 입주 물량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그렇고요. 2024년은 2023년보다 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2020년, 2021년과 비교해보면 분양 물량,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3년, 5년 후까지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공급이 부족한 건 심리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은 줄어들죠. 거기에 2020년부터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는 2년마다 이사를 가거나 올려주거나 뭔가 그 순환 흐름, 손바뀜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제 2+2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4년으로 눌러 앉아 버려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새로운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 살던 사람의 물량조차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급 동맥 경화처럼 공급 경화가 생긴 겁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죠. 올라가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되는 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 전세 가격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세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까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특히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서 2022년처럼 대출이자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월세로 가거든지 다른 집을 사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내리면 내렸지 올라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제 생각은 3년 이상 지속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물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할지 천천히 올라갈지는 다른 요인들이 작동이 되겠으나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차이를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 가율 같은 경우에 현재 한 50%대 정도 됩니다. 53% 정도 대략 서울은 그 정도 되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2011년에 서울이 53%, 50% 초반대에서 2016년, 17년에는 70%가 넘어갔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과거처럼 재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전세는 제가 무이자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금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올라간 전세 가격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세 가격을 올려주고 다른 전세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에휴 그냥 집 사야겠다. 아유 나 진짜 나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네. 집을 삽니다. 그래서 집값 매매 수요로 또 전이가 되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은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전세난이 생긴다라고 해서 집값을 막 올려서 집값이 폭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시차가 필요하고요. 몇 년 동안 집값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도 부족하고 또 집값이 저평가가 되고 규제도 풀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 최근에 뭐 공급이 좀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말자. 시차가 더 필요하다. 지금 막 급등을 하고 막 이렇게 집값 하는 건 오히려 게임 이론으로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가 집값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 대비 집값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 풀리지도 않았고 대출 규제도 안 풀렸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 대세 상승으로 진입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간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불안해서 집값을 올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필요한 분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도 이제 철저한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분양가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한 24%, 2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뭐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당연히 좋겠으나 지금까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최근에 공사비가 오르면서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분양 아파트가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2024년이죠. 만약에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입지는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2027년에 주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입주 연도가 3년, 4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새 아파트가 유리하겠죠. 분양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같은 값이면 유리한데 분양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계산기를 두들겨 본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라리 신축 아파트를 살까?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분양 시장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어. 2021년만 하더라도 경쟁률 그냥 아무데나 청약을 해도 다 완판이 되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남의 경쟁률이 높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지방에 투자해도 분양가도 낮으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해가지고 10% 오르면 1억이고요. 뭐 5억 투자해서 10% 오르면 5천만 원이잖아요. 투자 대비 퍼센티지로 가면 강남이라고 해서 천정부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에 분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은 전체 미분양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여전히 많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안전한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비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높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반기처럼 줍줍 무순위 또는 뭐 취소분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왜? 2, 3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 반값 아파트도 나오는데 단점은 당첨 확률이 너무나 낮다. 왜? 물량이 몇 개 안 나오니까요. 계약 취소, 무순위 사후에 따라서 무순위 사후는 뭐 집 없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지만 또 계약 취소는 또 다르거든요. 해당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니까 어떻게든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순위나 이런 계약 취소, 줍줍 같은 경우는 그냥 로또 산다 생각하고 우리 로또 살 때 5천 원 주면 이제 하나 뽑잖아요. 그걸 설마 당첨된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냥 사서 그냥 재미로 사고 사는 동안 기분 좋고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 땡큐인데 줍줍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당첨되면 땡큐지 그거를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꾸준히 무순위가 나오면 꾸준히 하시되 무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왜? 미분양들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가격 분양가 확인하시고요. 주변 시세하고 확인해서 무순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적어도 한 20% 정도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공공택지들, 동탄 이신도시 또는 뭐 성남 금토지구, 또 파주 운정 뭐 이런 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공택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아파트들도 꾸준히 청약을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 좋은 물량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강남에 뭐 원펜타스부터 시작을 해서 절대 가격은 높지만 경쟁력은 높습니다. 그러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 3구, 용산구에 나오는 분양 물량,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물량들은 계속 도전을 하시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 중복 청약되면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를 하고 꾸준히 청약을 하시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공공택지,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나온다면 또 열심히 꾸준히 청약을 해도 좋은데 역시 가격은 따져봐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도 가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단지들이 가끔 있고요. 또 옵션비를 엄청 높게 책정을 해서 옵션비에 또 증가하는 단지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나 옵션비는 따져보고 경쟁력이 있다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요. 2020 하반기 부동산 투자. 이거 어려운데 이거. 더 기다려라. 지금이 기회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냐, 다주택자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장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고요. 지금 조정장을 지나가고 있고 조정이 지나면 다시 또 상승장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이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느냐 조정 중에 반등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조정 중에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에 진입했다면요 상승장 대세 상승이라는 거는요 5년에서 7년 정도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엘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스 전고점이 27호까지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으로 진입됐다면 한 7년 볼까요? 2030년 7년 남았습니다. 2030년에 엘스가 2배가 오르면 50억이잖아요. 엘스가 40억 넘어서 50억 2030년에 갈까요? 엘스가 40억 50억 가면 강남에 원밸리는 얼마 가야 될까요? 80억 100억 가야 되거든요. 2030년에 간다고 보십니까? 간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상승장에 베팅하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조정장 중에 반등이고 적어도 1, 2년 정도는 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힌트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하신 분들 있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살려고 기다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하셔라고 합니다. 왜?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집을 샀습니다. 필요하고 자금이 돼서 집을 샀어요. 올라가면 기분 좋겠죠. 땡큐죠. 근데 올라가지 않으면 보합이면 뭐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나쁘겠으나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더라도 몇 년 떨어질까요? 서울은 그렇게 오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2년 정도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정도 1, 2년 정도 남았다고 본다면
설사 떨어지더라도 1, 2년 내 집에 잘 살면 되지. 안 팔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야. 떨어지더라도 얼마 더 떨어지겠어. 1차 하락 2022년 12월 2023년 작년 초 정도 가격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그 정도 전고점 대비 30% 정도 그 정도 떨어지면 잘 살다 보면 나중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중에서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라. 왜? 기다렸다가 집값 혹시라도 떨어지면은요 겁이 나서 못 삽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집값 반등하면 또 하다가 기회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셔도 좋고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또 다주택자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대출 규제도 있고요. 규제 지역도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취득세, 중과세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한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연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법으로 중과세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주택자들이라면 저는 굳이 지금 주택수를 늘릴 필요도 없겠다. 혹시라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다주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졌다고 보자고요.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 억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3주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죠.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3주택 뭐 이런 다주택자들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지금 집값 올라가니까 내가 4주택, 5주택 돼야겠다. 혹시라도 집값 떨어지면은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리스크가 커지고요. 세입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바닥을 찍고 좀 더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을 살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금매로 잡는 방법, 청약을 하는 방법, 경매로 잡는 방법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청약 이야기도 했지만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좀 길을 다 열어둬라. 왜 스스로 방법을 줄여버리느냐.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줍줍 같은 거 나오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매도 이제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경매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일단 막 하락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울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경매를 할 때에는 감정 가격만 보지 말고요. 감정 가격에다가 지금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거래 가격, 실거래가 확인하고요. 어느 정도 실거래가 대비 10% 정도 저렴하다면 감정 가격보다는 높아도 서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도 그 낙찰 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급매물, 그러니까 시세나 거래된 가격의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나온다면 이렇게 경매에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급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주택자라면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는,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온다면 그때는 다주택자들도 용기를 좀 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